안녕하십니까, 김용성입니다. 오늘 할 부분은 과학적 건강관리에서 영양과 에너지 그리고 질병과 면역입니다. 영양과 에너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계속 연계되는 건데요. 어차피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대한 것입니다. 자,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이 나왔는데요. 주 영양소는 탄단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죠. 저는 지방을 먼저 쓰겠습니다. 자, 구성원소는 세 가지가 똑같은 게 있어요. 세 가지가 똑같은 게 뭐가 있냐면요. CHO, 초, 탄소, 수소, 산소입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되겠죠. 단백질은 여기다가 질소가 들어갑니다. 물론 질소에 SP, 황이라든지 인이 있지만 여러분은 질소까지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탄수화물, 주된 에너지원 나왔죠. 주 영양소예요. 이게 에너지로 쓰이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힘을 얻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탄수화물, 주된 에너지원, 먹자마자 에너지원이에요. 우리 몸에서는 비중이 가장 적습니다. 자, 주된 에너지원으로 그램당 4kcal 나왔죠. 여분은 피하의 지방으로 축적된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사실은 탄수화물은 거의 적습니다. 기본 단위 포도당 앞에서 한번 우리가 배웠습니다. 단백질 역시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축합, 탈수 축합 반응, 물 분자가 빠지면서 펩타이드 결합, 아미드 결합이라고 하는데 펩타이드 결합으로 바로 고분자 단백질을 만드는 걸 앞에서 잠깐 언급하고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에너지원은 그램당 4kcal 역시요. 효소, 호르몬, 근육, 우리 몸의 근육이죠. 물을 제하고 단백질이 가장 많습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우리 몸의 기능, 생리작용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기본 단위 아미노산이죠. 자, 구성원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촌, CHO, 탄소, 수소, 산소에 질소까지 들어간다는 거 명심해 두세요. 지방이죠. 이게 이제 사실은 좀 문제죠. 지방은 그램당 9kcal, 굉장히 고열량입니다. 그래서 지방이 너무 많으면 이제 비만, 저도 좀 배가 좀 많이 남아가지고 좀 빼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방은 그램당 9kcal, 가장 열량이 높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우리 몸에서는 축적 에너지입니다. 비상식량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자, 지방을 보죠. 지방을 갖다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지질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질. 그래서 저도 이쪽으로 이제 지질로 좀 바꾸겠습니다. 지질. 자, 지질 보시면은 세포막, 인지질, 이중충 배웠습니다. 성호르몬의 성분이고 피하지방은 체온 유지. 우리 몸은 36.5도에 계속 일정 온도를 내겠죠. 체온 유지에서 관여하고 기본 단위 나왔죠. 글리세롤, 지방산. 글리세롤이 사실은 이제 중학과정에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잠시 좀 알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모노글리세리드라고 바뀌었어요. 뭐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글리세롤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구성원소 탄소, 수소, 산소입니다. 이제 주영양소, 이게 주영양소라고 했죠. 에너지원. 나머지가 이제 부영양소예요. 부영양소는 에너지원은 아니지만 우리 몸의 기능, 생리작용에 기능에 작용하는 것들입니다. 부영양소 중에 밑에 거부터 하겠습니다. 물은요 우리 몸의 약 66%입니다. 가장 많아요. 물 다음으로 많은 게 단백질입니다. 자, 물이 왜 많으냐? 물은 바로 많은 이유가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최초의 생명체는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바다입니다. 그래서 물이 가장 많습니다. 또 하나, 물은 비열이 커요. 온도 변화가 적습니다. 우리 몸의 체온 유지에 많은 관여를 하고, 물은 또 극성용매라는 건 대부분의 물질을 녹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영양소, 산소 이런 것들, 산소 운반, 이산화탄소 운반 이런 것들 운반 역할을 하죠. 물론 산소는 적혈구가 합니다만 대부분 많은 물질을 녹여가지고 우리 몸을 돌아서 심장박동기에서 우리 몸을 돌면서 우리 몸의 조직세포에 양분과 산소를 공급시키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물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왔죠. 물질 운반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체온 조절.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무기염류입니다.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무기염류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건 사실은 칼슘을 알아두시면 돼요. 칼슘은 뼈의 구성 성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알아두실 게 뭐냐면 철입니다. 철은 바로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성분이에요. 헤모글로빈 성분이다. 철, 이게 있어가지고 산소가 운반되는 겁니다.
산소가 운반.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외에 뭐 나트륨, 뭐 인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칼슘 정도, 그다음에 철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비타민 있습니다. 비타민이 요즘은 이제 바이타민이라고 많이 또 이름이 바뀌었어요. 바이타민. 알아두시면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비타민으로 나옵니다. 비타민. 아직까지는 비타민으로 나와요. 비타민은 우리 몸에 적은 양으로 꼭 필요합니다만 우리 몸에서 무기업류도 마찬가지예요. 비타민도 우리 몸에서 직접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히 섭취해 줘야 됩니다. 비타민 같은 경우. 비타민은 미량으로 생리작용 조절,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는 뜻이에요. 부족하면 결핍증 나타난다 겠죠. 자, 여기서 문제 자주 나오는 건 결과적으로 뭐냐면요.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가 뭐냐면은 구루병이에요. 죄송합니다. 괴혈병. 큰일 날 뻔했네요. 아주 그냥. 괴혈병. 괴혈병이라 그러면 뭐냐면은 잇몸에서 이제 피가 나고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콜럼버스가 알아냈죠. 아메리카를 탐험하면서 인도를 찾으러 갔었죠. 어쨌든 괴혈병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이 외에 C 외에 뭐가 있냐면 비타민 B1이 있습니다. B1. B1 같은 경우 우리가 각기병이라고 해요. 부족하면 각기병. 비타민 C는 뭐냐면은 이제 가정을 배우신 분들은요. 가정과 이게 아스코브로산이라고 그러죠. 아스코브로산. 뭐 여기까지는 과학에서 문제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은 자, 비타민 C는 괴혈병이고요. 비타민 신맛이 나죠. 비타민 B와는 각기병. 각기병 부족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각기병이 뭐냐면요. 무릎이 붓는 겁니다. 무릎 같은 것이 부어가지고 걷기가 좀 힘든 거죠. 그 외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비타민 A. A는 야맹증입니다. 야맹증. 자, 그 다음에 비타민 D가 있어요. 비타민 D는 구루병 그래가지고 척추가 좀 휘는 겁니다. 구루병. 뼈가 좀 약한 거죠. 옛날에 옹다리라 그래요. 다리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 이거 역시도 구루병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언급시켜주면요. B씨군. B하고 C로 시작되는 거. 이제 B씨 카드 생각하시면 쉬우실 거예요. B씨군은 수용성입니다. 수용성이라는 건 물에 녹아가지고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뭐냐면 지용성, 기름에 녹아가지고 흡수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건 비타민 C입니다. 괴혈병.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부영양소까지 했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영양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주영양소, 부영양소. 주영양소는 에너지원이다. 부영양소는 에너지원은 아니라 우리 몸을 구성하거나 우리 몸의 기능, 생리작용을 도와준다. 생리작용한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자, 물질대사를 들어가겠습니다. 물질대사라 그러면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물질대사 그래요. 뭐 소화, 흡수, 배설 또 있습니다. 생장 이런 것들 말하는 거 이게 다 물질대사예요. 그럼 물질대사는 거기 나왔죠.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건데 물질대사 좀 전에 뭐라고 말했어? 키가 크고 생장하는 거 얘기했죠. 키가 크고 생장하려면은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합성이 돼야 됩니다. 합성이 되는 게 있고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소화를 하죠. 소화에 의해서 에너지를 냅니다. 그럼 소화는 뭐냐면 아주 작은 단위로 탄수화물, 포도당,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성과 분해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체에 대해서 거기 나와 있죠. 합성. 합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면 동화라 그럽니다. 동화. 그다음에 분해를 갖다가 이화라 그래요. 동화나 이화 작용을 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물질 대사다. 동화는 합성입니다. 고분자가 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고분자. 이화는 분해니까 저분자가 되는 겁니다. 저분자.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동화 나와 있죠.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로 합성하는 거. 광합성이나 단백질 합성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화가 있죠. 고분자를 저분자로 만드는 거. 호흡이나 소화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살기 위해서 생명활동을 하기 위해서 말하고 생장하고 이런 것들은 다 에너지가 필요로 합니다. 에너지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세포를 그림을 그리면요. 우리가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잠깐 언급시켜 드릴게요. 물론 시험에 안 나옵니다. 중요한 것만 아시면 돼요. 또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떻게 되냐면 바깥에 세포벽이 있어요. 세포벽이 있고 세포벽 안쪽, 세포벽은 쉽게 말해가지고 껍질입니다. 단단한 껍질, 나무 껍질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 안에가 세포막입니다. 세포막은 이제 인지적 이중충이라고 했죠. 그 안에 핵이 있습니다. 핵이 있고
식물세포는 광합성하죠. 광합성하니까 뭐가 있냐면은 바로 광합성하는 거. 아유 잘못 그렸네. 광합성하는 거 뭐가 있냐면은 엽록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에너지를 내는 건 호흡이에요. 세포도 호흡을 하면서 에너지를 내요. 그 에너지를 내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미토콘드리아예요. 동물 세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세포벽이 없죠. 물론 이제 액포가 있는데 액포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요. 왜요? 동물 세포는 엽록체가 없고 세포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냐면은 세포막이 있고 그 다음에 핵이 존재하고 이 안에서 호흡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 호흡을 하면서 에너지를 냅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거 에너지 생성 보실까요? 1번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으로 에너지를 생성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세포호흡은 어떻게 됩니까? 세포가 바로 양분을 흡수해야 돼요. 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단위체 작은 거죠.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 그러면은 가장 작은 단위체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가지고 포도당 거기 나와 있죠.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산소죠. 산소. 그래서 세포에 호흡해 가지고 뭘 만드냐면은 물과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 그리고 에너지를 냅니다. 이 에너지 중에 약 60%가 우리가 체온 유지에 사용되고 남는 40% 정도가 우리 몸에 저장되는 화학 에너지가 돼요. 그게 바로 ATP입니다. ATP 거기 나와 있죠. 한글로 쓰면은 아데노신 3인산이에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ATP 아데노신 3인산이고 우리 몸에 저장되는 화학 에너지 형태다. 대략 호흡 결과 나오는 에너지 중에 40%가 저장된다. 그 저장된 에너지를 가지고 말하고 생장하고 운동하고 이런 데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나와 있죠. 일부만 ATP로 저장된다. 40%라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60%는 체온 유지다. 그리고 저장된 에너지는 생활 에너지. 운동, 말하고, 글 쓰고, 뭐 생각하고 이런 거 다 합니다. 그러면 이런 에너지를 쓰는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대사량이라고 그럽니다. 대사량. 거기 대사량 나왔죠? 대사량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기초대사량. 첫 번째 기초대사량 나오네요. 기초대사량.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말하고 떠들고 움직이는 게 뭐죠? 활동이죠. 네, 활동대사량. 이렇게 됩니다. 활동대사량.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이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을 다 합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일일대사량. 기초대사량은요, 좀 나쁘게 표현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살아있는 조금 심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뭐 식물인간 정도 생각하시면 좀 나쁜 표현이죠. 어쨌든 간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간신히 살고 있는 거. 그 정도 에너지가 기초대사량이에요. 기초대사량 뜻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체온 유지, 심장 박동 등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 에너지다. 그러니까 아무 움직임 없이 가만히 있을 때 살기 위한 에너지. 이게 기초대사량입니다. 활동대사량은 기초대사량에 지금 저처럼 말하고 떠들고 운동하고 이런 게 활동대사량이에요. 활동대사량. 그리고 일일대사량은 여기를 다 더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남성인 경우가 기초대사량이 약 1400kcal입니다. 하루 동안에. 운동하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2400 정도가 돼요. 어쨌든 계산하는 거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여러분은 뭐만 알면 되냐면은 기초대사량이 뭐고 활동대사량이 뭐고 일일대사량이 뭐냐 이 의미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는 비교적 쉽게 나옵니다. 계산하는 거 안 나와요. 계산하는 게 유일하게 하나 나오는 것이 맨 마지막 단원에 있어요. 바로 뭐냐면 열효율입니다. 그때 가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번에는 질병과 면역 보겠습니다. 질병. 사실은 사람이 살면서 평생 질병을 안 걸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질병을 걸리고 나면 또 꼭 그 병이 나아요. 왜 나을까요?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면역이라고 합니다. 면역. 그래서 이제 질병과 면역을 배우실 건데 질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감염성과 비감염성. 감염성은 말 그 자체로 세균에 감염되는 거예요. 세균.
세균이나 박테리아입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자, 바이러스. 세균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박테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박테리아. 박테리아. 그 박테리아는 바로 뭐냐면 원핵입니다. 원핵. 원핵 배우셨죠? 원핵생물. 바로 핵이 없죠? 핵이 없이 바로 그냥 DNA 염색체가 핵 안에 그 세포질 안에 퍼져 있는 거. 그 사진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이죠? 세포벽이 있습니다. 세포벽이 있는 원핵생물이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얘는 생명체예요. 그 스스로 바깥에서도 자가 증식하고 활동합니다. 예, 그리고 세포벽으로 자신을 보호해요. 그럼 세균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제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으면 그 약 성분이 세포벽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세포막 안에 약 성분이 들어가요. 예, 나중에 뒤에서 항원 항체할 때 그걸 또 배우실 겁니다. 어쨌든 바이러스보다 커요. 크고 거기라든지 대장균, 결핵균, 폐렴균, 균자가 붙죠. 이게 바로 세균성 질환입니다. 이제 박테리아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질환, 바이러스라는 건 뭐냐면요. 세균은 세포막 아래 세포벽 안에 세포막이 있습니다.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충이에요. 그런데 바이러스는 세포막이 아니라 단백질막입니다. 단백질막이고 그리고 효소가 없어요. 효소가 없다? 그러면은 생명체 아닙니다. 제가 생명체의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핵막이, 세포막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물질 대사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효소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으면 자기 복제해야죠. 물질 대사, 효소, 자기 복제할 수 있다. 이게 생명체의 가장 기본 단위예요. 그리고 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효소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 스스로 활동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게 과연 생명체가 아닐까요? 그런데 바이러스는 좀 독특한 성질이 있습니다. 숙주, 즉 생명체 몸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기생충 얘기하죠. 기생충한테는 숙주가 사람입니다. 생명체 몸 안에 들어가면 얘가 활동을 해요. 번식도 합니다. 바깥에 있으면 그냥 멈춰 있어요. 무생물처럼. 그 얘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상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어쨌든 거기 보시면 핵산 있죠. 핵산 있다는 건 스스로 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체일 수가 있죠. 근데 효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아니네. 중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단백질 껍질입니다. 인지질 이중증의 세포막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 세균도 돌연변이가 있지만 바이러스는 돌연변이가 더 큽니다. 그래서 세균보다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가 백신 개발이 더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거의 뭐 인플루엔자 이게 독감이죠. 그다음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소아마비 독감, 천연두 이런 것들, 뭐 사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신종플루 이런 것들이 주로 이 바이러스예요. 자, 그리고 얘네들 역시 둘 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백신 접종을 하지만은 세균은 항생제로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이제 항생제보다는 백신이나 아니면 자기 몸의 자가 면역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감염성 질환은 세균, 바이러스 이런 거에서 우리가 이제 그 병을 얻는 거, 병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감염성 질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비감염성이에요. 그럼 병원체가 없습니다. 세균도 없고 바이러스도 없는데 계속 그냥 아프고 그래요. 그게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우리 몸의 기능저하입니다. 우리 몸의 기능저하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음주, 흡연 이런 거죠. 음주, 흡연. 저도 물론 이제 담배를 좀 핍니다만 요즘은 이제 금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리고 또 뭐냐면 그 술도 좀 적당히 줄이려고. 요즘 와서 보니까 좀 한 번 아프면 좀 오래 가더라고요. 바로 이게 뭐냐면은 노화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노화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유전적 결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암 같은 것도 유전적 요인이 약 뭐 10% 이런 게 존재해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나왔듯이 비감염성 질환들 얘가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백혈병, 암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비감염성 질환은 바로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환경이 작용하는 거예요. 환경.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면역 들어가겠습니다. 면역. 면역은요, 뭘 아시면 되냐면은 면역의 뜻을 좀 알아두세요. 면역은 이겨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겨내느냐? 바로 병원체한테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병원체가 침입했을 때 우리 몸이 스스로 방어하는 거. 거기다 좀 써놔주세요. 외부 병원체가
병원체가 침입했을 때 글쎄 우리 몸이 방어하는 겁니다. 방어. 이게 바로 면역이에요. 예. 방어하는 기능이죠. 이게 면역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럼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원자가 있죠. 지금 쉽게 외우세요. 항원입니다. 병원체니까 항원이에요. 그럼 우리 몸이 방어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항체라고 합니다. 항체. 그래서 면역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면 항원 항체 반응입니다. 항원 항체. 그러니까 항원 나왔죠? 외부 침입세균 이물질. 항체는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백혈구의 일종인 림프구, 보통 우리가 T 림프구 이렇게 얘기하는데 림프구에서 바로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물질을 만듭니다. 이게 항체예요. 자, 면역은 우리가 이제 1차 반응, 2차 반응이 있습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뭐냐면 림프구가 있어요. 림프구가. 근데 병원체가 하나 들어옵니다. 이게 1차 반응이에요. 생판 모르는 놈이 들어와요. 생판 모르는 놈이 들어오니까 이걸 갖다가 B림프구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얘를 갖다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판 모르는 적이 왔으니까. 일단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분석을 해주기 위해서 얘가 뭐라면 형질세포가 돼버려요. 형질세포. 그 다음에 기억세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형질세포는 이제 얘를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된 자료를 주면 얘가 그걸 가지고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고 있는 거야. 이 형질세포에서 분석을 했으니까 어떻게든 이길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내겠죠. 이 이길 수 있는 물질이 바로 항체입니다. 이런 항체가 만들어짐으로써 항원, 바로 병원체를 제거시키는 거예요. 혹은 다른 거는 대식균 그래가지고 백혈구의 하나인데요. 아예 그냥 병원체를 잡아먹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반응도 항원 항체 반응입니다. 어쨌든 그건 하나의 예고, 일반적인 병원체에서 항원 항체는 이런 식으로 B림프가 형질과 기억세포로 나눠진다. 그래서 얘를 이제 분석하겠죠? 분석해서 이기는 걸 만들어내고 기억세포한테 그걸 전달해 줍니다. 그럼 기억세포는 저장하고 있어요. 처음에 저장하고 있죠. 자, 이래서 1차 반응일 때는 굉장히 뭐냐면 낫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면 얘가 개체수가 그렇게 안 많아요. 안 많기 때문에 많은 병원체들을 일일이 막다 보니까 한 번 걸린 병은 처음 걸린 병은 좀 오래 갑니다. 그런데 얘가 또 들어왔어요. 또 2차 침입이죠. 2차 침입. 또 들어왔으면은 얘가 있습니다. 이제 기억세포죠. 이미 얘에 대해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죠. 방어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이제 잘 들어왔다 이거죠. 이 기억세포가 이제 드디어 뭐냐면 형질세포하고 또 기억세포를 나누는데 이 형질세포가 무진장 많아지는 거예요. 왜 많아지냐면 이 얘를 이길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죠. 형질세포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항체를 무수히 많이 만들어내니까 2차 침입할 때는 금방 이겨냅니다. 이게 바로 면역체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그래프로 간단히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이 될 수 있어요. 1차 침입, 2차 침입 이렇게 되겠죠. 1차 침입 때는 형질세포가 거의 적습니다. 2차 침입 때는 형질세포가 급격히 늘어나요. 왜? 이미 알고 있으니까 방어체제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갖다 우리는 면역이라고 합니다. 면역. 이런 면역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려야겠네요. 자, 좀 전에 그 감기라고 했죠. 감기 말고 우리 다른 걸로 뭐라 할까요? 거기 나온 것 중에서. 네, 일단 감기 하겠습니다. 감기가 걸렸을 때 이런 식이 돼요. 근데 요번엔 뭐가 왔냐면요. 그 1차 침입, 2차 침입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때 또 어떤 놈이 들어왔냐면 감기에서 1차 침입이 끝났는데 요번엔 새로운 거. 지금은 없어졌으면 그냥 천연두 할까요? 천연두. 네. 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얘는요. 형질세포, 여기서 만들어진 기억세포는 얘만 방어할 수 있죠. 얘는 방어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1차 반응해야 돼요. 여기는. 그래서 한 가지에 대해서 만들어진 항체는 한 가지만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얘는 감기만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작용 못한다는 거죠. 자,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은 이건 조금 고난도급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면은 그냥 면역이 뭐냐만 나와요. 면역이 뭐예요? 그러면 항원 항체 반응이요. 즉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내 몸에서 이기는 물질을 만들어낸 것. 이렇게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거기 보면은 이제 면역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선천적과 후천적. 선천적을 우리가 비특이적 면역,
후천적을 특이적 면역이라는데 선천적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방어체계예요. 태어날 때부터 방어체계가 뭐가 있냐면 가장 단순한 거 피부입니다. 그 다음에 눈에서 나오는 눈물 이런 걸 들 수가 있네요. 피부나 눈물 이런 걸.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선천적 면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갖다가 비특이적 면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피부나 점막 상피 조직, 호흡기, 코 안에도 끈끈한 점액질 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관지에 가는 선모들이 이제 바로 이제 먼지 같은 게 들어오면 뱉어내죠. 뱉어냅니다. 그리고 뭐 침 속에 라이소자임 이런 것들, 대식세포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균이 들어오면 바로 잡아먹는 거. 그러니까 선천적부터 가지고 있는 것 같다가 우리는 뭐냐면 선천적 면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천적 면역은 바로 뭐냐면 위에서 배운 겁니다. 좀 전에 배우신 거죠. 이거예요. 어떤 세균이 들어왔을 때 방어책입니다. 이거 갖다 우리가 후천적 면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특정 병원체가 침입하면 항원으로 즉 우리 몸의 바깥 물질, 이물질로 인식을 해버리는 겁니다. 1차, 2차 반응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백신 주사 나왔습니다. 그 백신은 뭐냐면요. 병원체를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병원체를 죽인 걸 사용합니다. 요즘은 이제 계란을 많이 사용해요. 계란을 해가지고 백신을 만드는데 어쨌거나 뭐냐면 백신은 어떤 병원체를 약화시키거나 죽인 겁니다. 약화나 죽인 세포가 들어와도 형질세포가 바로 뭐냐면 B림프구에서 분화된 형질세포가 걔를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런 식으로 표현드릴 수 있네요. 뭐냐면 이제 그 전쟁으로 표현하면은 그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침입하는데 하필이면 우리가 뭘 먼저 찾았냐면 로켓포를 찾았어요. 근데 녹슬었어요. 녹슬었어도 우리는 그걸 분석해가지고 얘가 어떤 정도까지 화력을 내겠거나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병원체가 약하더라도 그걸 분석해냅니다. 분석해내서 기억세포에 저장을 해놔요. 그러면은 이제 요건 이제 백신을 맞은 거죠. 근데 외부에서 진짜 딱 그 세균이 들어오면은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량의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백신 주사입니다. 기억세포를 만들어내는 게 백신 주사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백신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약화시킨 세균이나 죽은 세균을 사용한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2번까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 한 부분에서는 아주 단순합니다. 뭐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주 영양소 에너지원이 되는 거 탄단지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부영양소에서는 물 얘기했죠. 그 다음에 무기염료에서는 칼슘, 그 다음에 비타민에서는 비타민 C가 잘 나온다. 그 다음에 감염성, 비감염성 구분하시면 되고 면역체계 중에 항원항체, 면역이라는 게 뭐냐.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그 검정고시 대비하실 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